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후기법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4장 문제 해결을 가지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같은 주제의 문제 해결에서 두 번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는 생략을 하고, 자, 일단 이 컴퓨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거나 큰 문제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뭐 어떤 좋은 전략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살펴봤고요. 컴퓨터 주제란, 컴퓨터 문제란 다음과 같이 최대 최소값 과학이라든지 주어진 범위에서 소수의 개수 찾기라든지 연산이 필요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복잡한 컴퓨터 문제, 큰 컴퓨터 문제, 아니면 너무나 작은 미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를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 분해를 하고 네 번째 주제 추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문제 정의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할 작업들 기술을 먼저 하자. 이 소프트웨어가 할 작업들이 우리가 개발해야 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하여서 적용되게 될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목표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자라는 것이 문제 정의라는 테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의가 이 과정이 생략되어서 문제가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최종 완성품이 제대로 개발되었는지를 초기 문서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의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고, 이 요구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만들 시스템 아니면 또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다음 같은 기능을 우리가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신뢰성, 가용성 항상 동작해야 된다.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등등 이런 성능 여기 나옵니다. 안정성, 신뢰성, 보안, 성능, 고객 지원과 같은 부분 편리해야 한다. 웹에서 동작해야 된다. 아니면은 iOS에 동작해야 된다. 등등 이와 같은 기능을 제외한 모든 요구사항을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어진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전략으로 논리적 추론을 사용한다. 그 중에 논리적 추론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동작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원인 결과로 우리가 명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무엇이 동작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게 동작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컴퓨터 명령어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연역적 추이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용자, 유저라고 합니다.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는 파트를 담당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그리고 자료 관리를 담당하는 파트, 시스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이 네트워크상에서 동작을 하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쪽 유저 쪽 파트를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쪽 처리와 자료하는 파트를 나누어서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여기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 자료를 담당하는 부분,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나눠서 3티어 구조로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가 될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연역적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으로 큰 문제가 주어집니다. 큰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일단 분석을 해야죠. 그죠? 나누어서 살펴본다. 그런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문제를 나누자. 디바이드하고 그 나누어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자. 퀀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분할해서 각각의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으로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향식 설계, 큰 문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얘를 조금 더 작은 문제로 나누고 조금 더 또 작은 문제로 나누고 요리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밥을 하는 과정, 국을 하는 과정 이와 같이 또 다시 나누고 또 밥하는 상황을 또 다시 쌀을 씻는 과정, 쌀을 얹히는 과정, 끓이는 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해한 후 또 더 작은 문제들로 분해한 후 각각이 쉬워졌을 때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하향식 방법과 그러니까 하향식이라는 말은 톱다운 방법입니다. 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를 분해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해결한다. 톱다운 방법이 되고 그 나머지 하나 또 주요한 방법론 중에서 분할 정보 방법론 중에서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의 주요 부분을 먼저 만듭니다. 최소한 주요 부분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도 분할 정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정복에서 약간의 예가 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게임도 하면서 웹도 보면서 우리가 뭐 계산도 한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안에 실제로 수행하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처리 장치가 하나가 있다면은 이 친구가 여기를 다 일을 다 하고 다 끝내고 게임을 다 끝내고 나면 웹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웹을 다 끝내고 나면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일을 하는 방법을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 방법으로 하는데 이 배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CPU가 이 친구 조금 수행해주고 시간을 쪼개서 이 친구 조금 수행해주고 시간을 쪼개서 이 프로그램 좀 수행해주고 그 다음 또 시간을 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금씩 수행을 해주게 되고 이 컴퓨터 처리하는 시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외국에서 볼 때는 얘도 지금 수행되고 있고 얘도 수행되고 있고 얘도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의 CPU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돌리는 방법으로서 여러 개 일을 하는 방법을 태스크가 여러 개 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할 일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말로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고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이 돌아가는데 이 컴퓨터에 있는 CPU가 보통 지금은 코더 4개 또는 아니면 8개 정도가 컴퓨터 안에 동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코어가 여러 개가 동작합니다. 하나의 일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나도 좀 하고 이 친구도 좀 하고 이제는 여러 명이 협력해서 하나의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컴퓨터가 이제 더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여러 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파트가 최근에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렬 처리로서 주어진 문제가 복잡할 때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동시에 이 많은 컴퓨터가 하나의 문제를 푸는 이런 방법을 그리드 컴퓨팅 아니면 최근에는
이게 이 친구가 조금 더 발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우리 직접적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예로 들어와서 물건을 찾아 나가는 것을 탐색이라 하고 우리가 주어진 많은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 중에서 특정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을 탐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전과 같은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다면 사전 두께가 만약에 이렇게 두껍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해서 이런 식으로 히읗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사전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게 빠를 것인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 나가는 방법은 빠른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전은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정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걸 정렬되어 있다는데 정렬되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중간을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단어가 이 친구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보고 또 여기서 또 뒤에 있다면 또 중간을 보고 또 그 다음 여기서 이 앞에 있다는 판단이 들면은 이 사이에 또 반을 나눠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탐색하는 범위를 반씩 계속 줄여가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서로 1000개의 단어가 있는 데서 무작위로 아니면은 우리가 순서대로 어떤 특정 단어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쭉 읽어 나가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100% 찾을 수 있고요. 경우에 운 좋으면은 첫 번째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봤는데 내가 원하는 단어가 첫 번째 있네요. 평균 500개를 봐야지. 어떨 때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어떨 때는 1000개를 봐야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자 우리가 성적표를 정리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찾는데 여기 있는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앞부분에 있다 판단이 들면은 이 친구는 이 뒷부분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을 확률이 없으니까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찾는 친구가 이 친구보다는 크다. 이쪽에 있다. 그럼 이쪽 더미를 날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남고 그래서 한번 볼 때마다 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양이 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와 같이 탐색을 이진 탐색이라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큰 문제를 작게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령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나간다면 5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500개의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고 그 다음 보고 한다면은 계속 처음에는 보고 난 다음에 499개를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오다가 10개를 보고 나면 490개를 더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찾아 나가야 되는 이런 방법인데 500개 중에서 우리가 중간을 봤더니만 여기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250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봤더니만 우리가 이쪽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125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그럼 125개가 남았죠. 그 다음 또 중간을 봤더니만 여기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또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62개를 날리고 62개가 남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30개가 남고 15개가 남고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양을 완전히 반씩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도 디바이드 앤 컨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풀이 과정의 네 번째 전략이 나왔습니다. 추상화. 그림도 추상화가 있지요. 근데 그거가 완전히 그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 추상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 후 그 문제를 해결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침 밥을 차린다. 상을 차린다면은 이 아침 상을 차리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김치도 꺼내고 김치가 없다면 야채를 사와서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아침상을 차리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한 걸 생각하지 않고 아침에는 국, 밥, 반찬이 3개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고 국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반찬을 3개 차리면 되지 않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복잡했던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 문제, 아침이라는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추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건 뭐 하는 과정, 뭐 하는 과정, 뭐 하는 과정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얘들 모아서 뭘 하는 과정, 또 이렇게 합쳐서 뭘 하는 과정 이렇게 모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추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추상화가 그 문제풀이 방법이 다가 아닐까 이렇게 또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상화 중에 먼저 제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추상화 중에서 이 제어의 추상화, 자료의 추상화, 행위의 추상화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 제의 추상화가 되고요. 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장르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문제가 끝난다. 그 다음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큰 방법론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의 추상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의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서술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명령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읽어라, 쓰라, 더해라, 빼라 이런 명령어가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가를 명시하는 것이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의 추상화라는 것은 이 제어 구조를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밥 만드는 과정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을 끓이는 과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찬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굉장히 복잡한 이 단계들을 이렇게 특별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얘를 활용을 해서 아침상을 만든다.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점심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게 제어 추상화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리, 책자, 레시피에서 가져왔는데요. 퍼지라는 빵이랄까요? 이 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재료를 준비를 하고 한 컵에 호두조각을 넣어서 저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서 또 다시 젓고 그 다음에 초콜릿 칩이 녹을 때까지 이 3, 4단계를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초콜릿 칩이 녹았다면 바닐라 스푼을 넣고 크기 큰 접시에 담고 냉장을 시키고 자른다. 제가 요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이 지금 제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어 구조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1부터 9단계까지 뭔가 일의 순서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요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일이 흘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선택. 원한다면은 호두조각을 넣고 원하지 않는다면 넣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내려 전자레인지에 익히고 혼합물을 꺼내서 다시 접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 완전하게 녹을 때까지 3, 4단계를 반복한다. 이 제어 구조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기술하다가 선택이 일어나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할 때 선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어느 구간을 반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끝까지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차근차근 어떤 일이 일어남을 명시한 게 순차. 그리고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반복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어 추상화와 병렬 처리가 추가한다면은 이렇게 5가지 순차, 선택, 방법 살펴봤죠. 그리고 제어의 추상화와 병렬 처리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순서, 컴퓨터한테 너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 명령으로서 프로그램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어나는 제어 구조는 5가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어의 추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간식 세트를 만들 때는 퍼즐을 만든다. 퍼즐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고 땅콩 버터바를 만들고 퍼지와 쿠키와 바를 쟁반에 배치하면은 간식 세트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자, 퍼즐을 만든다. 그래서 일단 퍼즐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퍼즐을 만듭니다. 그 다음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라 그럽니다. 근데 초콜릿 칩 쿠키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초콜릿 칩 쿠키 만드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생략된 겁니다.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고, 그 다음 땅콩 버터 바를 만들라 그러는데 역시 땅콩 버터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죠.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이 안에 보면 이 책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나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 추상화에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별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 초콜릿 칩, 땅콩 버터 만드는 방법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상위 레벨 퍼즐을 만들고 초콜릿 칩 쿠키를 굽고 땅콩 버터를 만들어서 간식 세트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어의 추상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굉장히 상세한 것을 우리가 퍼즐 만들기, 이렇게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활용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제어의 추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의 추상화가 있는데요. 이 자료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나 어디에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자료의 추상화가 될 수 있겠는데, 가령 다음과 같이 히터나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온도 조절 장치를 봤더니 이 온도를 조정하는 다이얼 눈금이 있습니다. 다이얼 눈금이 있고, 그리고 지금 히터를 켤지 아니면 쿨러를 켤지 스위치를 이렇게 제끼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또 거기다가 추가로 팬을 켤까요? 아니면 팬을 오토로 놔둘까요? 여기 이게 지금 조정 장치가 3개 있는데, 이 스위치 중에서 얘가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여기 반응이 가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이쪽으로 제껴져 있어 온 되어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스위치가 제껴져서 특정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될 때 현재 눈금은 얼마고 77이고 팬은 오토다. 그리고 여기 있는 히터는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히터는 오프. 스위치가 만약 오프에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3개를 보면은 이 친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이 히트 스위치는 팬 스위치는 온이다 오토다. 히트 스위치는 쿨이다, 현재 오프다, 히트다.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현재 이 온도는 몇 도에 있다. 요 3값을 알면은 이 친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서 set to 히트를 켜세요. 쿨 켜세요. set to no 히터 하세요. 이거 통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히트를 만지게 되고 여기 있는 얘들이 요 펜을 만질 수 있게 되고 외부에 있는 친구는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요청을 하면 이 친구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템퍼리처를 조정하세요. 온도 조정해 주세요. 몇 도 해주세요. 하면 이 친구들이 대신 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직접 세팅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정의된 조작하는 루틴을 통해서 자료를 만질 테니까 조정할 테니까 하세요. 여기 루틴을 이용을 해서 이 자료들을 조정을 하세요 하는 것이 자료의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일에 이 조금 전에 있었던 루틴들, 물론 여기 지금 앞에서 있었던 제어를 추상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루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쿨, 히트, 펜을 켜라 끄라 이렇게 바꿔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얘를 모델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툴로서. 그리고 얘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추상화를 만든다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더 예로 다음과 같은 자물쇠가 있는데 번호 자물쇠입니다. 번호 자물쇠는 현재 위치 눈금과 얘가 잠겼다, 열렸다. 그래서 이 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재의 위치와 위치, 열렸다, 잠겼다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값으로서 얘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태고요. 이 일은 얘를 한번 돌려보는 거고 이쪽으로 돌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열어보고 닫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얘를 한번 열어보고 얘를 한번 닫아보고 이 상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 상태를 이렇게 모아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료가 추상화되었다 그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추상화 내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행위의 추상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의 추상화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컴퓨터는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차고지에서 택시를 가져올 수 있고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승객과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받을 수 있고 택시를 차고지에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택시 운전수 분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같이 설명을 해 놓았네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북대라면 여기 LMS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LMS라면은 우리 온라인 교육 과목을 등록해주고 학생들은 등록할 수 있고 교수님은 교육 과목을 수강한다고 리스트를 오픈할 수 있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 시스템이 있다면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저는 교수도 쓸 수 있고 학생도 쓸 수 있고 직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MS 들어서 교수는 로그인을 하고 어떤 교육 과목을 그 다음에 이번 교육 과목에 몇 명 수강 신청을 하겠다 수강 인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목 리스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목 등록 듣고 싶은 거 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요. 로그인 그 다음에 어떤 교과목이 개설된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에서 이 LMS 시스템에서 과목도 취소시킬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리스트도 볼 수 있고 이 직원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네요 라고 나타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 이 그림은 외부의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누군가 유저 입장에서 액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시스템을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use case, 사용 경우 되겠습니다. 가령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TV가 있다면, TV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아빠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켤 수 있습니다. 채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외부 입력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빠가 TV가 있다면 TV를 사용하는 경우에 켜는 경우, 채널 조정하는 경우, 볼륨 조정하는 경우, 외부 입력 선택하는 경우를 나타내준 그림이라고 해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 얘가 이 토탈, 얘가 지원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TV가 온 지원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켜는 것이죠. 행위들을 추상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문제를 푸는 첫 번째 5가지, 4가지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1, 문제 정의였죠. 문제 정의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지금 추상화인데, 이 추상화에 있는 이 행위의 추상화가로서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는 역할을 해주는 다이아그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식료품점이 있다면 고객은 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다가 혹시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 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고객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원은 이분이 술을 사는 경우에 고객 나이를 점원이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고객은 점원이 판매 완료가 된 상황에서 고객에서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고객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그림이 유즈 케이스의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 되겠는데, 이 행위가 사실은 이 시스템이 지원해야 되는 기능이 되고,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원해야 될 기능 모델이 되고, 이 기능 모델이 사실은 이 기능, 뭘 한다는 것이 제1, 문제 해결제 첫 번째 전략, 문제 정의에 해당되는 좋은 다이아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고 핵심 중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내서 4가지 전략,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논리적 추론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분해하고 추상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추상화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쓰임새 다이어그램, 몇 가지 다이어그램도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문제 정의에 맞물려 들어서 이 문제 정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사용되는 잘 추상화된 좋은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재의 내용이 이렇게 조금 여기서 예를 설명하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제어하는데 뭔가를 우리가 이 추상화 중에는 다시 제어의 추상화와 자료의 추상화와 행위의 추상화가 있었는데, 이 행위는 유즈 케이스로 나타냈고요. 자료의 추상화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고, 또 제어의 추상화에서 순차, 선택, 반복, 제어 추상화, 병렬 처리가 있었다. 그리고 얘들은 나중에 결국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다이어그램이 왔어. 상태 활동, 쓰임새 다이어그램,
크레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이와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